금융기법을 통한 부동산 투자다 보니까 그 부동산 투자 플러스 금융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심도 깊게 저는 이제 NPL 투자에 대해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IMF 때부터 쭉 왔기 때문에 연간 한 4조에서 5조가 NPL을 통해서 경매 시장이나 공매 시장, 안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다양성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9억 천까지 이렇게 뭐 한 5번 유찰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낙찰받는다. 그러면 그건 NP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보면 비슷한 유형입니다. 여기도 이제 4명이 해서 3명이 들러리가 되는데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조금 금액이 좀 낮지요. 여기는 이제 여기 기술신용정보에 이전된 게 있어가지고 1억 6,300에 낙찰됐습니다. 저렇게 정도 낙찰되면 금액은 좀 차이가 크지만 적지만 대출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 80%에서 90% 사이 낙찰받으면 대출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NPL의 종류가 있습니다. NPL 종류는 이제 할증형 NPL, 할인형 NPL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할증 늘어나는 거고 할인 다운된 거잖아요. 할증은 3개월 만에 샀어요. NPL을. 그러면 얘를 1억이다. 그럼 1억 플러스 3개월 이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경매를 낙찰할 때 좀 어렵죠. 그죠? 금액이 조그마하니까. 그럼 계속 늘려야 돼. 할증형으로.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경매가 한 1년 걸려. 그러면 1년 정도 이자가 또 늘어나겠죠. 그럼 경매를 좀 늦게 해. 그럼 이 경매를 늦게 하면 후순위 채권자가 가져갈 돈이 줄어듭니다. 내가 가져갈 돈이 많아지고요. 계산할 때 잘 계산해야 돼요. 설정 최고액 대비해가지고 몇 개월 정도 이자가 되면 120%까지 쌓이는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런 계산 방법이 있어서 이제 금융기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사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할인형이 좋습니다. 할인형. 이 할인형이라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다마는 이렇게 설정 최고액이 감정가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20억인데 감정은 18억. 여기 보면 이게 설정되어 있는데 9억 가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이런 걸 사야지 좀 유리하게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배당을 수익으로 보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못 받더라도 내가 여기서 이제 안전한 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에 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6억에 아니면 7억에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골빈 사람이 7억 5천에 나보다 더 써. 그럼 내가 산 거보다 한 2억 더 먹죠. 손해볼 거 없어요. 그죠? 나는 무조건 상가격보다 높게 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인형으로 매입 당시 연체이자 등을 할인받은 NPL, 안전하게 고액 낙찰이 가능한 NPL, 이런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이게 이제 할증형입니다. 할증형.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아파트를 내가 사례를 뒀는데, 자, 2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잘 안 팔아요. 지금은 이제 팔 시기가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한 8년간 올라버리니까 이 자산관리회사가 아파트를 안 팔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늘어나니까 안 팔더라. 근데 이제 너무 올랐던 게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죠. 2억짜리입니다. 2억짜리를 NPL 매입가로 1억 플러스 연체이자 예를 들어 3개월 뭐 1억 300이라 그러죠. 1억 300에 사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낙찰가 80% 아닙니까? 그죠? 웬만하면 80%에 낙찰되죠. 옛날에는 뭐 100% 강남은 저 강남에 내 사무실 옆에는 20평이 20억입니다. 20평 형이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평당 얼마입니까? 그런 80% 낙찰되면 가만히 있으면 1억 7천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배당받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할증형에서 낙찰받는 가격까지는 안 가지만 그 밑에 추가 이자를 내가 수입으로 봅니다. 이제 NPL 방법이고요. 이건 이제 그 할인 받습니다. 할인.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2억짜리를 1억 2천이었습니다. 설정세율 20%에서. 근데 1억 300에 예를 들어서 할인 받는다. 근데 80%이 낙찰된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1억 1,700만 원이 생긴다. 이렇게 조그만 걸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 같은 회사는 금융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질권 대출을 받습니다. 근질권 대출을. 근질권 대출이라는 것은 내 에코티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원 가격에 또 대출을 받아요. NPL로.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연금 재단의 자산 유탁 운영사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이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연금 있죠, 연금. 장로회, 그러니까 그 기장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장로회 제일 큽니다. 근데 그분들의 재단 자산이 6천억입니다. 6천억. 6천억을 우리 국민연금 같이 운영하듯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200억을 오다를 받아서 4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운영 수익을 나는 NPL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는 기독재단에 수익을 주고 제가 일부 갖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NPL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체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쟤도 이제 미래에셋이나 이지스와 똑같이 위탁회사 공모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두 번 PPT 하고 이렇게 선정돼가지고 20개가 참가했는데 그중에 4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제가 선정돼가지고 4년 전에 선정돼서 계속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난 적도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완전히 그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직권대출까지 근질권대출까지 받았는데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서 근질권대출도 올라버리니까 수익률이 줄어들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PL 투자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례를. 이건 이제 제가 다 투자했던 겁니다. 투자했던 그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남구에 있는 근생 나대지입니다. 이 나대지는 위에 모가 건물 있습니다. 모가 건물. 수기동 사거리에 있는 인천 수기동 사거리에 있는 모가 건물인데 34평인가 됩니다. 34평 정도 되는데 이거 NPL로 샀어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아서 5억에 팔았어요. 5억에. 근데 그걸 왜 5억에 팔았느냐? 이게 이제 수기동 사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월세를 주고 임대를 두다가 그쪽 개발한다고 공인중개사한테 전화 와가지고 팔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좀 할인해줘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매입가 대비 한 3억 천 벌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다세대 유치권이 하나 있었는데, 유치권은 그냥 임대차 유치권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유치권이지 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저거 800만 원 주고 보냈어요. 거기에 뭐 지저분하게 막 하면서 좀 돈 좀 이사비 좀 받아가려고 유치권 신고했는데, 그 유치권 신고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와요. 내가 그냥 낙찰 받아가지고 파는 거고. 여기 강남구의 다세대인데 두 동을 제가 MPL로 샀어요. MPL로 사가지고 12억하고 13억 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받았죠. 대출. 신협이 골치가 아프다고 그 자기가 대출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질권 대출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질권 대출 해줘서 이것도 유치권 있었어요. 유치권도 있고 가처분 있었는데 다 소송해서 제거하고 공매로 제가 낙찰 받아가지고 이것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5억 5천하고 5억 9천 7천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요건 아까도 저기 수협에 있으신 분 수협 8다공의 모텔인데 요거 27억에 제가 사가지고 32억에 팔았습니다. 회생이 있어서 요것을 코로나 때문에 모텔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독 모텔이었는데 열심히 매수자를 찾았어요. 경매가 이제 입찰되면서 여기 사는데 딱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우리가 요양원이 그쵸, 요양사업이 그죠? 지금 사방에 보면 요양병원, 요양원입니다. 맞아요. 요양업자가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요양업자가 어르신을 피를 받고 팔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치원이 있죠, 유치원 피 받고 팔듯이 어르신을 피를 받고 팔더라고요. 요양원을. 그럼 이제 자기가 요양원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단독 빌딩을 가지고 싶다. 4층 빌딩이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28억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27억에 사봤는데 28억을 제시해.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42억짜리였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모텔 문 닫지, 뭐 사봤자 영업도 안 되지. 근데 내가 분석해 보니까 요양원으로 고치면 대박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자 32억 제시하니까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안 사? 어떻게 생각했어요? 수원에 아무리 돌아다녀 봐라. 중심지에 이만한 빌딩은 없다. 내부 인테리어만 개장하면 요양원이다. 그래서 어르신 다 하면 한 60억에서 70억은 되겠더라고. 이제 그 요양업자를 불러다가 이제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점자가 30억 제시하니까 안 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애인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입찰장에서 만납시다 하고 갔어요. 입찰장에 갔습니다. 입찰장에. 그 사람 와 있더라고. 잠깐 오시라고. 내가 이제 입찰표 보여줄 테니까 알아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32억짜리를 입찰 보증금 수표 한 장하고 32억짜리를 보여줬어요. 같이 갑시다. 당신 나 금액 안 볼 테니까 같이 따라가자고. 같이 입찰 들어가자고. 보내줬어. 32억짜리 그냥 보여줬습니다. 나가 낙찰 받을 테니까. 이제 나는 그때 낙찰 받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리모델링 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여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32억짜리 딱 보여주니까 입찰표를 보증금 버려가지고 당신이 접수하든지 내가 할게. 이랬더니 쓴 게 얼마냐면 32억 499만 9천 원 썼어요.
아니 자기 떨어지니까요. 자기가 묵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 결정권을 제가 이제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배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낙찰받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내가 저기 요 아까 말한 숭이동 4번이 요겁니다. 요 니은자인데 요게 그 모가 건물이에요. 여기에 니은 이렇게 돼 있어요. 34평. 그래서 내가 이걸 매매를 하려고 했더니 이 모가 건물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모가 건물을 아예 철거해 버렸어요. 철거한 다음에 매매를 했죠. 그게 뭐 세금 혜택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나대지로 파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나대지를 철거한 겁니다. 이제 미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철거해버려가지고 팔았던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리고 다시 해야 돼요. 이것도 좀 제가 운이 좋았어요. 내가 이것을 유치권을 제거하고 올라가 봤더니 이게 이제 옥상 방수나 외벽 방수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대충 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들여가지고 옥상 방수하고 외벽 방수까지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이름이 걸린 회사 이름에 서민 중에서도 다세대 사시는 서민한테 내가 뭐라 그럽니까? 집장사들의 집을 판다는 것은 좀 내가 양심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 다시 내가 방수하고 이거 방수 해주자. 화장실도 다 해주자. 뭐 IBS 소유자가 돼 있는데 근데 치면 내 이름이 나올 텐데 네이버에 김두철 박사라고 치면 쫙 나오는데 내가 이거 괜히 사가지고 그러냐라고 이제 싹 해줬어요. 그런데 이 집장사가 세상에 내가 유치원을 걸고 딱 올라가 보니까 맨 위층에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이게 앉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이 중국 난 다음에 확장하려고 화장실을 줄여놓은 겁니다. 나 그래가지고 이 뭐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확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확장을 안 하면 화장실에 앉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걸 준공 써졌더라고. 그래서 그 돈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시에 보면 옥상에 발코니에 확장한 거 많이 보이죠? 그것도 우리의 또 저미의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또 시골 부지런히 하시더라고. 그걸 찍어가지고. 왜 뭡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오죠. 이행강제금이. 그게 또 눈물을 머금고 이행강제금 1년에 50만원 나오는데 정확하게 4천만원 할인해 줬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안 돼. 그러니까 할인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도우사 아파트 값이 급하게 오르니까 그 뒤따라서 다세대 값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양은 다 됐습니다. 거기 이제 이행강제금 걸린 거 4천만 원 할인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착한 것을 하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텔입니다. 모텔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4층 모텔이에요. 이게 땅이 넓으니까 팔달구에 있는 데인데 넓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제 유치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이 2분의 1인데 2분의 1 업자한테 가가지고 자산관리권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경매에 다른 게 안 들어오도록 이제 자산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천시에 임야하고 종로구의 주택 이것도 뭐 자본금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과천시 임야는 한 4억 7천 정도 이익을 받고 종로구는 단기 내 처리했기 때문에 한 9천 정도 이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과천시의 임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모텔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한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장기 내에 해소해가지고 한 9천 정도 위기를 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천구의 그 근생,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걸 두 개 합해가지고 한 9억 정도 이익을 봤는데 이게 이제 MPL입니다. 이게 MPL인데 이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MPL로 해서 공매로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이걸 낙찰을 받고 살펴보니까 이게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에 이게 59.2평 다 합하면 약 120평 정도 되는데 이 양천구 목동의 단독주택 근생 이 두 필지를 합한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걸 이제 공매로 나오고 경매로 나오고, 그러니까 공매니까 오픈이 안 되잖아요. 오픈이 공시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먼저 낙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건 오픈돼 있죠. 경매로 1차 유찰되고 2차도 유찰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2차에서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왜? 이거 두 개를 합하면 120평이면 다세대가 들어오라고. 다세대가. 그러면 감정가 이상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자기가 어떤 A라는 물건을 경매로 샀다. 그럼 주변을 훑어봐야 돼요. 훑어봐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다세대 업자한테 높은 가격으로 팔았죠. 막 그냥 서로 사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여기 지금 벌써 건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합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익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게 뭐 낙찰 거는 11억이라고 이거 10억이에요. 네? 샀는데 두 개는 30억 넘게 팔았습니다. 그 이제 MPL 투자 시점이 어디냐, 언제냐. 자, 정말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렇게 거치면서 그때 MPL 투자 및 자산관리를 하면서 제가 두 번을 거치면서 주기는 짧아집니다. IMF는 좀 길었죠. 한 4년. 금융위기는 짧아졌잖아요. 이번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길지는 않은 거 한 2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2년이라는 그 기간이 MPL 투자에 있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지금 이제 MPL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유한코나 대신이 금융으로 바꿨습니다. 하나FNI, 뭐 대신FNI 이렇게 이지스 운영들이 하고 지금 2002년인데도 불구하고 3조밖에 안 돼요. 이게. 이 3조는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은행 규모에 비해서, 7명 비해서. 왜냐하면 이게 자산 건전성이 너무 좋거든요. 1%가 안 돼요, 1%가. 아파트가 계속 오르면서 저금리로 해가지고 연체를 안 하니까. 지금도 크게 보면 뭐 MPL 시중 연체 보십시오. 뭐 1%도 안 됩니다. 1%. 총 채권의 1%도 안 되는 MPL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금리가 조금 유지되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MPL 투자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봅니다. 내년 하반기로. 여러분 잘 기억해뒀다가 내년 하반기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시면 돼요. 내년 하반기 때면 MPL이 좀 쏟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쭉 하면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해서 하반기 한 7, 8월 되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때가 타이밍이 아닌가. 투자 시점이 타이밍이 아닌가. 그럼 충분한 시간이 엄청 시간 있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시간에 다른 것도 하시면서 MPL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서 우린 부동산이 크기 때문에 한두 건이면 끝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한두 건이면 하면 돼요. 뭐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딱 찾아서 한두 건만 딱 잡으면 뭐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MPL 투자 방식의 세 가지 투자 방식입니다. 이게 MPL은 이 세 가지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첫 번째 금융감독원의 등록업체. 저건 내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5억을 주고 MPL 투자하기 위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그렇죠. 근데 저 5억이 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10배밖에 못해요. 아니, 자기 자산의 10배. 자산은 부채도 들어가고 임대보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저 5억에 50억. 그래서 저희 회사 자본금이 21억이에요. 200억까지 하려고. 운영사 아까 기독교 자산 위탁회사잖아요. 200억 아니고 21억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0억까지 하려고. 근데 200억까지 충분해요. 돈 버는데 그거 충분하죠. 50억까지 충분할 겁니다. 이게 뭐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서 여러 사람이 등록을 해가지고 뭐 한 4사람 5사람 모아서 1억씩 투자해가지고 5억을 해서 등록하는 방법. 그래서 MPL 투자 법인을 등록한 법. 근데 개인이나 일반이 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산관리 유한가 대신해서 개인이 할 수 있다면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무 인수 방식으로 론세일은 아까 매입업체 가능하니까 일반은 채무 인수 방식, 채무 인수 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잠깐요. 그럼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주로 개인이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유한코 대신 뭐 저런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우리가 선택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그 회사하고 채무 인수 계약을 딜을 해서 채무 인수 딜해서 투자를 하라 그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개인의 경우. 홀. 네. 액수는요? 네? 액수. 액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 인수 방식으로 액수는 제한이 없어요. 이건 물건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공장 100억짜리도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일반 법인이 하는 MPL 매입업체의 근저당권부 근질권 설정 투자. 저건 뭐냐? 이거 일종의 이제 편법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지배한다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부 근질권이라는 것은 은행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질권 대출, 근저당을 사오면 그 근저당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게 근저당권부 근질권. 이 근질권자가 근저당권 위에서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근저당권부 근질권을 은행에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은행에서 뭐 보통입니까? 그게 아니죠. 저축은행에서나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부, 나도 근저당권부 근질 좀 많이 받았습니다. MPL 사올 때. 그러니까 그걸로 대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뭐 여러 대의변제, 임의대행제, 법정 대의변제까지 깊이 들어가면 헷갈려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안 한다는 걸 그냥 알려드리려고 내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되 내년 하반기 이후에 준비했다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왼팔 물건이 쏟아지면 그때 골라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오늘 핵심입니다. 콜. 네. 여기까지가 제 강의고요. 이제부터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질문도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우리 교수님 그 전화번호 이렇게 공개를 좀 해주시면은